제가 장담컨대 주식 투자계의 바이블이라 하면 단연코 이 책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 영재 투자 생존을 위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바이블, 한국어로는 성경입니다. 왜 바이블, 성경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진리와 근원을 알려주며 참된 진리 속에서 방향을 찾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주식 투자의 참된 진리, 그리고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향성이 담겨 있냐고요? 제가 읽은 책 중 이 책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그 모든 것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라는 논제도 이 책의 저자는 정말 간단한 논리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처럼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합니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한 문장에 수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말하는 수익 내는 투자에 대한 농도 깊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제럴드 로브는 소아마비를 앓아 고등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식 투자로 13,000달러, 하나 약 2천만 원의 돈을 3억 달러, 하나 4천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유명하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윌리엄 오닐도 그의 책을 주식 투자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평가했으며 박스 이론의 창시자인 니콜라스 다비스 역시 그의 책으로 주식 투자를 배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책의 핵심을 추린다고 추렸지만 이 책의 깊이를 모두 담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자란 자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자체로 투자자다. 그가 투자자가 되고 싶든 말든 혹은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든 말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이 약간 이런 식입니다. 이런 투자가 진짜 투자고 저런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그냥 툭툭 던지는 한마디로 모두 해결해버립니다. 사실 이 말을 보면 명확하게 간단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벌면 그 자체로 투자자다라는 말이 그냥 그 그대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맞아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 책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간단 명료한 그 말 속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것이 어렵지 않고 그냥 그 그대로 쉽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자, 여기 안에도 여러분들 투자 대가 고수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투자는 돈을 잃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다. 돈을 벌어야 그게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투자는 전쟁이다. 내가 처음 투자업계에 몸 담았던 1921년 무렵, 투자는 비교적 안정된 분야였다. 그런데 1929년에서 32년 사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전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1957년이 되자 전쟁으로 변했고 리스크는 점점 더 커졌다. 주식시장에서 늘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이 책에서 설명한 투자 패턴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게 내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한 나의 투자 경험과 투자 아이디어, 투자 원칙과 지침들은 이 책의 독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든 투자 성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3. 투자는 어렵다. 하지만 비결은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꾸준히 양호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정말로 그렇다.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것도 없다. 학교나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단지 이론적 배경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단기간에 손쉽게 이익을 올리려 한다. 원금 보존은 물론 높은 소득까지 원한다. 그러면서도 대개는 자기가 하는 다른 일보다 신경을 덜 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거둔 투자 성과가 우연히 얻어진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주식 투자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정답이 없다. 10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저마다 다른 10가지 결론을 내놓는다. 게다가 얼마 있다 다시 물어보면 상황이 변했다고 하며 자신의 결론을 바꾸기까지 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비결을 가지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꾸준히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경험이다. 실전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이야말로 주식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세상살이의 이치가 다 그렇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전 경험을 쌓으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지식이 부를 가져다주고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곳으로는 이 세상에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다. 4. 투자의 기본 원칙. 이 책의 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1920년부터 1960년까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6.25 전쟁을 거쳐 근현대사 초입까지죠. 생각해보면 정말 까마득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지 아닐지 저자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를 거래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공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게 누구든 가장 먼저 할 일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즉 손실에 대한 공포나 더 큰 이익에 대한 탐욕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려도 늦지 않다. 그러나 신규 상장 주식, 유행처럼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테마주 혹은 장외 주식에 보통의 투자자들이 투자하여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다. 안타깝게도 대개의 경우 비전문가들이 무모하게 이런 행동을 한다.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행동 반경은 더 넓은 법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한 보통의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매매할 주식을 유동성, 즉 거래량이 많은 주식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1920년도부터 투자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원칙이 바로 주도주,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투자자들이 주도주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정답이 없는 주식 투자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책에 직접적으로 거래 대금이라고 이야기가 쓰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거래량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을 우리는 거래 대금으로 바꿔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저자는 유동성이 많고 주도주로 손꼽히는 종목 이외에는 손도 대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2026년도 주식 투자 고수에게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1920년대 투자자에게서 강조되고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도주로 경험을 쌓는다면 분명 투자의 기본 원칙을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고도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책으로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5.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제럴드 로브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이전에 크게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한화 2천만 원으로 4천억 원을 벌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그가 추구하는 투자는 과연 어떤 투자일까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경험은 주식시장의 모든 측면을 전부 겪어보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놓은 뒤 그냥 몇 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든 돈을 잃었든 전혀 경험이 아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손절할 것인가, 익절할 것인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것인가,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이 경험이며 이는 모의 투자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더라도 자신의 생생한 경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매일 몇 시간 동안은 주식 투자에 전념해야 한다. 이보다 논리적인 것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투자 수익을 올리려면 몇 달은 이렇게 해봐야 한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면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안목이 트이게 된다. 따라서 누구든 반드시 투자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주식 투자로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늘리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첫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한 자금은 아주 작아야 한다. 자신이 가진 총 재산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시행착오를 위해 필요한 건 큰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다. 전 재산으로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 어떤 독자들은 왜 꼭 시간을 따로 내서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겠다면 매일같이 자신의 업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누구든 일단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아주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질문도 나올 만하다. 그렇다면 수시로 종목을 교체하며 거래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배울 것이 많은가이다. 우리는 자본 이득을 위해 투자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주식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냐는 자본 이득과 아무 관계도 없다. 나는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게 더 낫다는 쪽이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주식 거래에서 성공한 사람만이 자신의 능력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주식 거래를 계속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 주식 거래를 해야 마음도 편해질 수 있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아마도 대다수 투자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내가 1921년 이래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관찰해 본 결과 이건 대중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오류다. 저자는 책에서 단기 투자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기술이 됩니다.
단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수 매도를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또 아니라고 뒤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어떻게 공부할지는 저자가 또 따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저자는 자신의 투자 공부법을 자신의 동생에게도 전수해줬고 동생도 그 투자로 성공을 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공부법은 투자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주식 투자 배움에 있어 저자가 말한 방향대로 공부하고 계신가요? 6. 적어도 2배를 목표로 하라. 나는 특히 낮은 수익률의 안전한 소득을 올리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라고 늘 강조한다. 그래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낮고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신의 투자 원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목표 아래 현명한 투자 프로그램을 짜야 자신의 투자 원금을 유지하고 또 추가로 투자 수익을 올려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적은 금액의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조금만 계산이 잘못돼도 투자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그리고 2배를 벌기 위해서 당신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다. 7. 목표 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지 말라. 아주 적은 금액의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큰 성공을 거둘 기회는 적어질 것이다. 또한 주가가 1에서 2% 정도 떨어지는 리스크는 언제든 감수해야 하는데 목표 수익률을 1에서 2% 수준으로 잡는다면 거래 수수료와 세금을 감안할 경우 현실적으로 남는 게 없다. 더구나 이렇게 목표를 작게 잡으면 거의 100%의 완벽한 승률을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한번 투자할 때 3%의 시세 하락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30%의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너무 낙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더 낫다. 독자들은 이런 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매우 드물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다. 너무 과도하고 빈번하게 매매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해둘 점은 투자 자금이 많은 경우라도 수많은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몇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몇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한 금액은 전체 투자 자금의 30% 수준에 그쳐야 한다. 즉, 당신이 적절하게 보유 가능한 종목의 수는 3개에서 4종목 정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리면서도 몇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안정성도 높이고 투자 수익률도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맨 처음 투자 포지션을 취했을 때부터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알아야 한다. 또 실수가 있다면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 멈칫멈칫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많은 종목을 조금씩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매수할 때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다. 대개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났는지 깨달을 새도 없이 이 종목, 저 종목에서 작은 손실을 누적시키게 된다. 과도한 분산 투자는 지식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서투른 보호장치일 뿐이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전 투자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자신이 선정한 종목의 잠재적인 투자 수익률이 정말로 대단해 보일 때까지는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되며 대단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몇 개의 종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수 타이밍도 능숙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저자의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이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오로지 최고의 주식을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한다는 말이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은 제럴드 로브의 이야기가 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책이 주식 투자의 바이블이라는 것도 실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8. 분석보다 추세가 중요. 특정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기법은 앞으로 더 나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 기법은 전혀 유용하지도 결정적이지도 않았다. 일반적 분석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추세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장 중시해야 할 요소는 시장의 기본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다. 적정한 주가 수준을 정확히 맞춰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대세 상승의 흐름에 따라 투자 수익을 얻는 게 확률적으로 더 우수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저점, 고점 또는 싸고 비쌈을 분석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도 없고 싸고 비쌈 역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주가 상승 초기에 진입하면 종종 너무 비싸 보이다가 나중에 신고가를 경신하여 한참 오른 다음에 갑작스런 조정을 받게 되면 싸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가 수준만 갖고 싸다거나 비싸다는 판단을 내릴 만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관심을 집중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주식시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요인을 꼽는다면 대중들의 심리다. 바로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저 종목의 적정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학문적인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총합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가 상승에 있는지 아니면 하락에 있는지 여부다. 시장 참여자들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기대하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의 비슷한 시장 상황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령 어느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할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즉, 과거의 시장이 특정 주식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대목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추세의 중요성과 그 추세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실천해 나가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한 책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목이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투자 고수들, 특히 불개미님 역시 과거 차트 복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며 저자의 말대로 주가는 심리의 영향을 받고 그 심리는 변하지 않으므로 반복성을 띠고 그것이 차트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으로 발현되고 따라서 저자의 말대로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주가 흐름을 예측한다는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야기가 1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되려 지금의 이야기보다 세련되고 간결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다음 이야기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9.
돌파보단 눌림. 시장의 움직임이야말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최종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시장의 움직임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사건과 기술적 발견, 기업 내부의 변화, 기관 투자자의 매수 같은 요인들을 무시할 경우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이다. 아주 두드러진 강세나 약세 움직임도 시장의 사이클의 다른 시점에서 보면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령 어떤 주식이 오랜 하락세를 보인 뒤 꾸준히 거래량이 늘며 강세를 이어간다면 아주 뚜렷한 강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주식이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다른 주요 종목들도 함께 오름세를 탄다면 시장 전반의 흐름이 반전하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반면 시장 전반의 강세 분위기를 전혀 타지 못하던 종목이 뒤늦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오름세를 보인다면 이런 강세는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앞서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주도주가 더 이상 상승세를 타지 못할 경우 시장 전반의 강세가 이제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반드시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과 연관지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이 기술적 조정 국면에 있을 때 하락폭이 가장 작은 종목이나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사실 요 앞에 여기서부터죠.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시간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투자 대가 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흐름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강세 장세를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약세 장세를 판단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대목이죠. 조정 국면에서 가장 작게 하락한 종목, 상승 국면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 요 이론이 바로 상보 강도 핵심을 설명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상보 강도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을 건데 저자는 그냥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훗날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 대가들한테 수익 내는 투자의 어떤 그 핵심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김종봉 투자자님 역시도 이 상보 강도의 개념을 활용해서 60억의 자산을 일구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100년 전에 이미 핵심 개념을 그냥 단 한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진다라는 게 그리고 그 핵심을 짚어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 그것이 이 책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용이하다. 노련한 시장 분석가라면 특정한 상황에서 대중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비교적 쉽게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개인이나 세력들이 지배하는 소위 프로들의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시장 흐름 분석만으로는 투자 수익을 올리기가 무척 어렵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주가의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용이 주도한 개인 투자자는 시장의 성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세력이 좌우하는 시장에서는 종래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강세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식의 역발상 투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시장 흐름을 이런저런 이론에 근거해 단정 짓다 보면 자칫 오류에 빠지기 쉽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저항선을 뚫었다며 모두가 흥분할 때가 그렇다. 프로 투자자는 대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문자 그대로 이론적인 관심만 기울인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도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죠. 사실 지지선과 저항선은 굉장히 기술적 분석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값으로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지지선과 저항선이 깨지는 경우, 지지선이 깨지는 경우, 그리고 저항선 뚫었다가 다시 가격이 고꾸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그런 것들을 이 단 3문장으로 압축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책의 큰 장점입니다. 이론적인 관심 정도만 기울이지 저항선을 뚫었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돌파다. 돌파 나왔으니까 매수한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상승한다. 단순히 그런 이론만으로는 프로 투자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관심 정도만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선을 뚫기 한참 전에 훨씬 더 유리한 주가 수준에서 이미 이런 신호를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 투자자는 이 같은 주가 움직임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이런 신호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비록 약간의 비용이 더 든다 해도 한 번 더 신호를 확인한 뒤 뛰어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정고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순간에 많은 투자자들은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너럴 로브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그냥 이론적으로 돌파한 거지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그냥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주의 정도 기울이면서 돌파했고 신고가 달성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제너럴 로브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 여기까지 올라올 거면 여기에서 이미 신호를 줬다라는 거죠. 하락하고 나서 횡보 구간이 발생하고 이 횡보 구간의 박스권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권에서의 이 탈출 신호, 박스권 탈출도 사실은 저항선 돌파거든요. 여기에서 이미 신호를 줬는데 왜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광하는지 제너럴 로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를 만약에 내가 굳이 따라간다라고 하면 돌파가 나왔을 때 그냥 그 신호 하나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하나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대응을 할지언정 이 자리 말고 조금 더 높은 요런 지점이죠. 요렇게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 초입을 노리겠다. 그것이 제너럴 로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내용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책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물론 투자 대가 고수들이 이걸 설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투자 고수들조차도 이렇게 세련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참 대단하고 성경과 같이 어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말 속에 굉장히 깊이가 담겨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최고의 매수 타이밍. 나는 주식 시세표나 주가 움직임을 바탕으로 시장의 큰 방향을 예측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보기에 이건 성공의 출발점이자 꼭 필요한 요소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나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도주를 잡으려고 한다. 이런 종목은 약세장에서 조정폭이 가장 작거나 강세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크다. 또한 중요하지 않은 신호를 잘못 판단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 국면에 있을 때보다 상승 국면에 있을 때 거래량이 더 많다면 더욱 좋다. 바닥권에 있을 때는 예외인데 미미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급락할 경우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말도 그냥 한 문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깨고 밑으로 갑자기 확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생명선, 20선, 그리고 11선, 5일선 다 깨는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종목들이 한두 달 정도 조정받고 그런 종목들이 보통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대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자가 그거를 이제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요 한 문장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 말 생각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 책을 또 다시 들춰보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점에 다다른 것일 수 있다. 이처럼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은 바닥권일 때와 고가권일 때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자, 여기도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강세는 노련한 트레이더만 겨우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강세 분위기는 때로 경고 신호가 되기도 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설명은 어떤 주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까지 좋아할 정도로 강하게 움직인다면 이런 강세는 위험 신호라는 것이다. 반대로 일반 대중이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거나 공매도에 나서고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런 주식은 매수를 고려할 만하다. 따라서 강세 장세의 초입에는 매수하기 어려워 보이는 주도주를 약간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자, 저자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 강세 장세의 초입에서는 매수하기 어려워 보이는 주도주를 약간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 말만큼 매수 타이밍을 간략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말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인 타점으로 승화시킨다면 역사적 거래량 또는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타점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타점은 김영준 투자자님이 모든 빚을 갚고 5억 원의 돈을 벌게 해준 고마운 타점이다 라고 책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준 투자자님의 이 타점을 활용했을 때가 그때 당시도 역시 강세 장세였고요. 해당 타점 역시 매수하기 어려운, 즉 높아 보이는 신고가 가격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 매수하는 타점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김영준 투자자님의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캔들에서 매수하려고 하면 이거 너무 높은 타점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해보면 해당 타점에서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특히 강세장에서, 약세장에서는 잘 안 먹힙니다. 강세장에서 잘 먹히고요. 자,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많은 투자자가 경험에 의해서 설명한 기법을 저자가 일반화해서 간단 명료하게 기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일반화해서 짧게 간결하게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건데 이 책의 저자가 그것을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이 괜히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준 투자자님의 타점은 저자가 말해준 타이밍의 한 종류에 해당할 것이고 저자가 말하는 매수 타이밍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매수 타이밍의 설명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상승 장세의 초입에서 나타나며 그 시기에 나타나는 매수 신호는 명확하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그 상승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 들어오냐라고 하면 그 종목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안정감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데 그때는 추세의 중간이라서 먹을 게 많이 없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남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 시장을 예측하지 못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많은 책에서 시장을 예측하지 못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책에서 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줍니다. 정말 증문즉설 같은데요. 저자의 명쾌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매년 투자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와 대개 손실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투자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등한 종목 선택이나 탁월한 타이밍 선정이 그 이유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투자에 성공했을 때 이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빨리 끊는지를 아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본 것은 1920년 이전이었다. 그 이후 투자 수익을 올리는 열쇠를 찾기 위해 내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바쳐왔다. 내가 무엇보다 먼저 발견한 사실은 실제로 해봄으로써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수년간 많은 리서치 직원들을 고용해 관리해 본 다음 내 동생을 가르치면서 보다 실제적인 방법을 쓰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실제적인 방법 중요합니다. 물론 나는 동생에게 이 분야에 읽어볼 만한 책은 전부 읽어보도록 했고 투자 관련 언론사나 투자 자문 회사, 은행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모이는 자리, 증권회사의 리서치 부서로 데리고 다녔으며 주요 경제지들도 읽도록 했다. 그러나 내가 동생에게 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1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해 준 다음 그가 생각하기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사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라고 한 것이었다. 나는 단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한 번에 한 가지 종목만 매수할 수 있고 매수한 종목에서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기 전에 반드시 이 종목을 정리하도록 했다. 물론 동생은 자신의 투자 계좌를 계속 운용하고자 했으므로 종목을 교체해 나갈 것이었다. 나는 투자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배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 가르쳐준다. 심지어 상황이 가장 좋을 때조차 그렇다. 나는 오랜 실전 투자 경험을 쌓았지만 내 예측 역시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먼 장래를 예측할수록 정확성은 더욱 떨어진다. 그런데도 나는 반복해서 예측하려고 한다. 왜 그런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은 아주 간단하다. 나의 감각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종목을 골라내지 못할 수도 있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지만 내가 보유한 좋지 않은 종목과 좋은 종목을 정확히 구분할 수는 있다. 즉, 매수하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종목을 좋지 않은 종목으로서 잘라내고 매수하여 생각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여 이익을 키우는 것. 이것이 성공 투자의 초석이다. 당신이 가장 잘 고른 주식은 보유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이 주식에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매수와 매도 타이밍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맞았을 때 보유 주식을 늘려가야 한다. 물론 어떤 주식을 처음 매수할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 다만 당신이 바라보는 쪽으로 움직일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최고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당신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금방 밝혀진다. 당신이 틀렸다면 물론 그 대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당신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면 매수 포지션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매수한 주식이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좋아 보이지 않는 종목과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을 보유 주식 목록에서 하나씩 지워버리면 결국 가장 좋은 종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이 방식을 정확히 따른다면 최후에는 한 종목만 남을 것이다. 성공 투자의 길은 남들보다 더 나은 종목과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약점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아는 데에 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최선의 매수를 하고 최고의 매수가 아니라 최선의 매수를 하고 매수한 다음이 중요한 거죠. 매수한 다음에 주가의 방향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 즉 매수한 다음에 주가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매수 전에 내가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예측은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해서 주가의 방향이 위로 가면 어떻게 행동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확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는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수 전에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해 하시는데 또는 매수 후에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얼마큼 수익이 날지 궁금해하며 흥분해 할 수도 있는데 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길게 또는 불타기를 해서 물량을 늘리고 매수 후에 손실이 나면 손실을 짧게 끊어내라 라는 거죠. 결국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로 연결이 되고 이는 예측이 필요 없다라는 것과도 연계가 됩니다. 이처럼 저자의 이야기는 하나로 통하기도 하고요. 다시 세부적으로도 나뉘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책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2. 계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고 최선을 다해 지켜라. 이 장은 경험이 많은 투자자와 프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쓰는 것이다. 초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요령을 배울 때까지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마저 너무 과도하게 분산 투자를 하려다 보니 형편없는 종목들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가 하면 막상 탁월한 종목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다시 말해 분산 투자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투자 자금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은 집중 투자다.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무언가 떠오르면 전력을 다해 끝까지 쫓으라. 전력을 다해 쫓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앞서도 여러 차례 내 생각을 밝혔지만 반드시 처음에는 충분한 현금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 한 종목에 적은 금액을 투자해 보는 것이다. 투자한 종목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일단 빠져나와 도로 현금화해야 한다. 만약 기대했던 대로 움직여준다면 이 한 종목의 보유 물량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물량을 최대한 늘린 이 종목을 판 다음에 비로소 두 번째 매수 종목을 탐색하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계란 전부를 한 바구니에 담은 뒤 그 바구니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주의가 산만해질 리도 없고 허튼 짓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13. 투자는 어렵다.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40년 이상 활동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며 나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게 없는가 하는 깨달음이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배워야 할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투자든 투기든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절대로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없고 모든 게 불확실하다. 논리적이지 않고 늘 예상을 빗나간다. 주식시장은 이 세상 어디보다 환상으로 가득 찬 곳이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어긋난다. 2 더하기 2이 반드시 4이 되는 건 아니다. 주식은 팔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매수자여 조심할지어다. 14. 주식을 사기 전에 던져야 할 4가지 질문. 투자 수익은 2배로 늘리고 투자 손실은 절반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당신이 매수하는 모든 종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첫째, 이 회사에 얼마나 투자하려고 하는가? 둘째,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가? 셋째, 부담해야 할 리스크는 얼마인가? 넷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려고 하는가? 투자 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하고 투자 수익률은 150에서 200%로 하면서 리스크는 10%에서 20% 수준으로 정했다면 내가 보기에 괜찮은 매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히 논의하자면 책 한 권 분량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 돈을 투자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좀 더 지켜보라. 당신이 옳다고 느낀다면 목표 수익률에 도전해보라. 다음으로 당신이 얻고자 하는 투자 수익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당신이 예상하는 것을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면 절대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없다. 너무 단순한 설명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 주가의 방향이 앞으로 역전될 것이라고 애써 예측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추세를 따라가는 게 더 쉽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보단 주가가 다소 높아 보이더라도 상승하는 추세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일단 후퇴한 다음 후위를 기약할 수 있어야 된다. 고가주의 경우에는 10% 손절매 원칙을 지키고 저가주의 경우에는 20%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 손절매는 보험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초보자는 수학적으로 손절매 규칙을 지킨다. 노련한 투자자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손절매한다. 어리석은 바보들만 손실이 커가도록 그냥 놔둔다. 15. 이것만 알면 투자에서 절반 이상은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투자의 세계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고 목격한 것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되돌아본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모든 독자들에게 똑같이 유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이 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들이 이 책을 덮기 전에 투자 자금의 운용에 따르는 위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가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비무환이다. 진정한 투자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전투에서 절반은 승리를 거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책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 책은 총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그저 자신의 경험을 간단하게 그리고 힘을 빼고 그냥 기술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는 정말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담아낼 정도로 끝이 없었습니다. 이 책의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으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보시고 산책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스스로 음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회사를 8천억에 매각하고 투자자로 변신한 김승호 회장님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사실 여러분들 성장하게 만들고 더 현명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예요. 절대로 실패를 창피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되게 많이 실패할수록 좋아요. 저는 정말 여러 번의 실패를 사업 초창기에 했던 거를 지금도 큰 행운으로 생각해요. 2010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우 조연상을 싹쓸이하며 대한민국 영화제 기록상 전무후무한 수상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며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많이 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고 많이 실패하시고 많이 성공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의 성공으로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실패로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탄탄해지고 성숙해지실 것입니다. 책을 읽고 해보는 사람과 책을 안 읽고 해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야구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주인공에게 누군가가 책으로 야구를 배우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덤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비웃는다고 책으로 안 배우면 누가 저한테 알려줍니까? 그럼 사람들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1년 뒤에도 야구를 모르는 게 진짜 창피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고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 경쟁력 있는 투자자라 확신합니다. 최고가 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공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과정이 이미 아름답고 훌륭하기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그 걸음 뒤에서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